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 만들기 2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의 한 수 2편이 되겠습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조선에 정착하게 됐는지, 지난번에는 이제 알렌 목사가 갑신정변을 통해서 어떻게 민영익을 살려내면서 그 광해원을 열게 되는 그 진짜로 신의 한 수 기적 같은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말하자면 이제 감리교가 어떻게 또 선교가 시작됐는가, 뭐 감리교뿐만이 아니지만 사실 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알렌 목사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선교사들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알렌 목사가 광해원을 열게 되자마자 곧바로 다 준비가 돼서 또 건너올 수 있게 됐는가 하는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그래서 82년에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그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건너가서 83년에 건너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동료들이 야, 조선에 가보면 어떻겠냐. 왜냐?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서 어쨌든 국교는 맺었으니까 아직 열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히 뭐 선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알렌이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2년 5월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미수호 조약이 그러니까 체결이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교를 수립했으니까 이제 대사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보내야 되니까 상주 공사를 파견해야 되니까 후트 공사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우스 후트라는 사람이 초대 조선 공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인데 제가 이 이력을 간단히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사령관, 주 칠레 말파라이소 영사, 중미 특사를 역임을 해갖고 83년 5월 13일에 한양에 부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데서는 전문 외교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아시아 담당, 무슨 뭐 한국 담당 이런 게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선 담당은 아예, 그러니까 미리 뭐 훈련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게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하는 외교라는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뭐 프로토콜이 다 있고 이런 어디 가나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뭐 이거 다 있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선에 누가 공사로 간다 그러면 도대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데만 있던 사람이 조선으로 가라 그러면은 좋아서 갔을 리가 없고요. 왔다가 정변까지 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변 나고 한 달 있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조선도 대사를 원래 파견을 해야 되는데 조선은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미국에 무슨 갑자기 대사관을 열어갖고 땅을 사서 건물을 사서 공사관을 열 정도의 재력이 정부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청나라가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의 속방이니까, 속방인데 왜 공사관을 따로 여느냐. 종주국인 중국이 청이 공사관을 열고 있는데, 그래서 안 여는 겁니다. 나중에 1887년에 박정양 공사를 파견하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세계가 막아버리죠. 왜 가냐고. 공사국이 있는데, 속방이라면 중국의 일부분인데 중국 공사가 있는데 왜 너희가 갑자기 느닷없이 82년에 수교했을 때도 아무도 안 보내더니 왜 지금 와서 보내느냐 그러면서 못 보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소위 영약 3단이라는 약속까지 해갖고 가면은 뭐 천국공사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어디에 행사에 가면 천국공사한테 항상 자리를 양보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천국공사하고 다 상의를 해서 알린다라는 영약 3단 3가지 약속을 하게 해서 보내고 한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는 보내질 않습니다. 근데 안 보내는 대신 상주 공사는 안 보내는 대신에 잠깐 가서 인사라도 그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보빙사라는 거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다녀오는 걸로요. 그래서 후투 공사가 오니까 고종이 1883년 6월 5일 전교하기를 미국 공사가 국소를 가져와서 우호 관계가 이미 도타와졌으니 마땅히 답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섭통상사무 민영익은 전권 대신으로 협판교섭통상사무 홍영식은 부대신으로 임명하여 떠나게 하라.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을 통해서 우정국 거사를 통해서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우정국장으로서 있다가 죽고 그 부친 홍순목 영의정도 자결하고 자기 아들도 죽고 해서 자기 집이 광해원이 되는 그 홍영식이 바로 1년 반 전에는 지금 이 보빙사의 부대신으로서 민영익이랑 같이 이제 미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빙사에는 서기관의 서광범, 그 외에 변수 육일준, 그렇죠? 육일준 씨가 신사유람단 때 일본에 가서 그 게이오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스 박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또 초청을 해줘가지고 이때 보빙사랑 같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고등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 그 최초의 그 일본 유학생이었고 최초 이제 미국 유학생이 된 그 육일준, 나중에 서유 견문을 쓰는 그 육일준 씨도 여기 이제 따라갑니다. 고영철, 현광택, 최돈민, 그리고 중국인 통역 1명 등이 수행을 해서, 그래서 83년 7월 16일 날 제물포를 출항해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요코하마로 갑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서는 주 일본 미국 공사관의 주선으로 일본인 미야오카 츠네지루를 통역관으로, 그리고 미국인 퍼시필 로웰을 외무서기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 로웰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하버드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졸업 여행으로 그냥 아시아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빙사 일행이 도착해갖고 그래도 뭔가 미국을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아까 요코하마의 미국 영사관에서 로웰 보고 조선 사람들이 미국 처음 가는데 좀 자네가 좀 안내하지 그랬더니 로웰이 이제 좋다고 그러는 거죠. 이 로웰이 누구냐면요, 로웰이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로웰이 이때의 보빙사를 따라가서 미국을 다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고종이 그해 말에 고마워서, 그래서 84년에 로웰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초빙을 해서. 그래서 로웰이 그때 우리나라를 다 다니면서,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시죠? 시장에 있는 모습, 한국 조선의 가정 이 모습, 이렇게 다 저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러는, 제가 사진이 면이 적어서 다 못했지만, 그리고 이 유명한 고종의 이 어진도 다 로웰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다 찍어갖고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조선,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이 조선의 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는 위에 거는 이게 젊은 시절의 로웰이고요. 아마 이때 보빙사 따라갔을 때고, 이 로웰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스태프 애리조나에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 천문학자가 됩니다. 근데 이 퍼시필 로웰이
화성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성을 이제 그 망원경이 처음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화성을 그렇게 많이 관찰을 해갖고 화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사실 화성에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금들이 가 있고 이제 이런 표면에 그런 게 보이는 거를 로웰이 이게 어떤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거기에 살고 있어도 어떤 문명의 뭐 이런 뭐를 성을 쌓거나 이런 하여튼 그런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가설을 내놓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H.G. 웰즈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해저 1만 마일? 해저 뭐죠? 몇만 마일이더라? 3만 마일이든가? 맨날 읽었어.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제목도 잊어버렸네. 해저 이말리 맞습니다. 해저 이말리. 그러니까 딱 해저 이말리를 쓴 H. 웰즈의 또 유명한 책이 뭡니까? 우주전쟁. The War of the Worlds라는 그 우주전쟁이라는, 그래서 화성인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그걸 격퇴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톰 크루즈도 만들었죠.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톰 크루즈도 만든 그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H.G. 웰즈가 쓰게 되는 것도 이 로웰의 책 때문에, 그 보고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웰의 친동생은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로웰 총장이었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에이미 로웰이라고 그랬고 퓰리처상을 탔고 개관시인 수준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또 여류 시인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하버드 대학교 사진 중에서 건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일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이 하얀 탑 있고 이게 로웰 하우스입니다. 이것도 그 로웰 총장 이름을 따서 그래서 한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참 미국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조선하고 하려고 그러고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보빙사가 갔을 때 미국이 보빙사를 대접한 걸 보면 정말 최상급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러한 놀라운 이 인적 네트워크까지 생기는데 그걸 하나도 활용을 못합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그 등등등등 우리가 겪으면서 조선이 전혀 이런 거를 면적을 못합니다. 기억나신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1871년에 보낼 때 그때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미국 대학교에다 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오에 겐타로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동기동창이라서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중재를 부탁하고 여자 어린 여학생들 5명 해서 전부 다 거기서 명문대학들 나오게 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그런데 다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독립됐을 때, 6.25가 났을 때, 이랬을 때 그 연결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데, 이런 기회가 쓰러져 가는 게 참 저는 역사를 보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883년 8월 11일 날 보빙사 일행은 증기선 아라비코라고 여기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는 그때 증기선을 타고 요코하마항을 출항해서 9월 2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미 육군사관학교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스코필드 장군이 영접을 하고 9월 4일 날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환영 리셉션에 참가하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다 구경을 다니고 9월 8일 날 기차편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그러니까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시카고에 도착해서 남북전쟁의 영웅 셰리단 장군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시카고 정부 및 국방당국의 접대를 받고 시카고 박람회를 가는 겁니다. 이 시카고 박람회라는 게 이 당시에 미국이랑 전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자기네의 과학 문명 가장 자랑하는 큰
유명한 그 박람회였습니다. 그때의 이게 이제 그 중에 사진의 하나인데요. 시카고 지금 거기에 사진인데 이런 거를 보빙사일행은 다 보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다 이제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13일 날 저녁에 셰리단 장군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셰리단 장군이 몸이 아픈 바람에 이제 취소가 되고 그날 밤 10시 기차로 이제 시카고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게 여기 있구나. 그 셰리단 장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주미대사로 가셨을 때 그때 대사관이요. 셰리단 서클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은 그 총영사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때는 하도 가난해서 74년이니까 가난해서 그 지금 총영사관으로 쓰고 있는 조그만 건물만 그게 대사관이었고 그 후로 이제 우리가 국력이 커져서 이제 훨씬 큰 건물을 사서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이제 건물이 2개나 더 생겼지만은 이때 갔을 때는 그게 그 대사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 서재필 박사 동상이 그 앞에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런데 그 셰리단 서클이고 셰리단 장군의 이 동상이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동상, 유명한 동상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도를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요 뒤에 건물이 요게 지금 이 영사관 건물 같습니다. 요 건물이. 그런데 그 또 셰리단 장군이 또 이 보빙사를 또 했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더라고요. 미국의 지금으로 치면 합참의장급인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중했었다라는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사적인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역사를 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출발해서 9월 15일 날 오전에 워싱턴 DC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폴크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기억하신지 몰라도 폴크소이가 그 조선에 와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너무 상황이 이상하니까 빨리 한양 떠나 있어라 그래갖고 갑신정부 때 이제 떠났었던 그 폴크소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렌 보고 병원 지어달라고 하자 그래갖고 그 추천서도 이제 쓰고 했던 그 폴크소이입니다. 이 폴크소이가 그럼 어떻게 조선에 와서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가? 이때에 이제 그 보빙사가 워싱턴에 유니언 스테이션에 기차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메이슨 중이라는 사람하고 폴크소이, 조지 클레이턴 폴크소이가 영접을 나갑니다. 폴크는 누구냐면은 1856년 10월 30일 펜실베니아 시골의 조그만 동네입니다. 마리에타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출생을 해서 72년에 16살에 미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76년에 졸업하고 임관함과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함대 소속으로 알러토라는 배에 배치돼서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제 극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알러토가 아시아에서 각 항을 장기 순행하면서 특히 일본에 오래 머물면서 6년을 있습니다. 지금 폴크가 6년을 아시아에서 이제 주로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고 한문을 독학으로 깨우칩니다. 그때 옆에 상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하도 언어를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 그리고 하도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6년이 지나서 82년 2명의 동료 장교들과 귀국길에 올라서 귀국길에 처음으로 부산을 한번 와보고 그러고 나서는 개항한 지 한 달이 된 원산회를 또 들려봅니다. 그래서 원산회를 가면서 거기 갔을 때 내가 미국인 최초의 원산 관광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조선을 거쳐서 육로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유럽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서 같이 간 그 2명의 장교랑 셋이서 보고서를 가자마자 단행본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가 제목이 뭐 여기 나옵니다. Observations upon Korean Coast. 그러니까 그 조선의 해안과 일본과 조선의 항구들, 시베리아 그리고 이제 이 쭉 다닌 그 자기네들이 본 거를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내서 이제 또 그러니까 조선하고 이렇게 인연이 많이 이제 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이제 귀임을 해가지고는 해군 도서관에 배치가 돼서 해군 도서관에서 일어 중국어, 조선어를 그렇게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어를 얼마나 공부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혼자 이제 열심히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빙사가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그럼 누가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나마 좀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게 누구야? 그래서 이제 폴크가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빙사가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할 때 이제 거기에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크라는 사람이 참 너무나 대단한 성실한 청년이었던 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빙사들하고 한국말로 그렇게 조선말을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일본말을 하는 그 일행이 있어갖고 일본말 통해서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말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 조선말을 시킨답니다. 그래갖고는 결국은 83년 9월 18일 날 보빙사가 뉴욕의 오번가 호텔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워싱턴에는 이제 아서 대통령한테 체스터 아서 대통령한테 그 보빙사가 이제 답방을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제 후트공사. 근데 가보니까는 대통령이 워싱턴에 없어요. 그 뉴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나라의 사신이 가갖고는 대통령도 없는 엉뚱한, 물론 수도니까 찾아는 갔지만 지금 수도에 없다는 것도 모르고 가서 보니까 지금 수도에 없으니까 야 뉴욕으로 가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피프스 애버뉴 그 호텔에서 이제 거기서 아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이렇게 제가 여기는 안 넣었지만 절을 하는 사진 그 그림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한복으로 다 갈아입고서는 쫙 들어와서 호텔 그 리셉션장에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대군주, 미국의 대군주한테 절을 했다라는 사진도 있고. 아무튼,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서 아서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신의 힘, 부와 자원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거나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영토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우호적인 관계와 호혜적이고 정직한 통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혜택들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귀국이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귀국도 우리가 농기구와 농업기술 그리고 기계기술 전반에 걸쳐 이룬 발전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귀국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도 귀국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제도와 법제도도 귀국이 채택할 만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돕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돕겠다.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대통령까지도 이제 환영 연설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보여줍니다. 공장, 병원, 소방서, 우체국, 농장, 브루클린에 있는 해군 조선소, 뉴욕 헤럴드 신문사 본부, 티파니 보석상, 웨스턴 유니언 전보회사,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역사에 남는 게 하나는 뭡니까? 홍영식이 그 우체국을 보고서 우리도 우정국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우정국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한 사람 정상관이었던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보스턴시의 박람회와 월컷 시범농장, 그 당시 월컷이라는 농장이 굉장히 유명한 농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첨단 농법들이 서양에서도 나오고 새로운 그 종자들이 나오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농법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 근데 시범농장을 견학하고는 뉴욕 농기구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각종 종자를 입수하고 미국 국무장관에게 농업기술자의 조선 파견을 요청을 해갖고 귀국한 다음에 84년 서울 망우리 부근에 농무 목축 시험장을 열고 미국에서 도착한 농기구를 이용해서 각종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를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흐지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돈 다 빌려갖고 다 사가지고 오고 나중에 배달시켜갖고 오는 거 다 챙겨가지고 농장을 만들어보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국을 다 그렇게 구경을 다 한 다음에
민영익과 서광범, 변수 세 사람은 미국 정부가 제안을 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그렇죠? 다시 태평양 쪽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다시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일행을 다 보내줄 수는 없지만 제일 그래도 세 사람이, 높은 세 사람 정도를 우리가 군함을 내줄 테니까, 제일 큰 군함을 내줄 테니까 그 군함을 타고 대서양 쪽으로 건너가서 세계 일주를 해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왔던 일행 대부분은 홍영식이 인솔을 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시카고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 다시 배 타고 이제 귀국을 하지만 민영익, 서광범, 변수는 당시 3,900톤급 트렌튼, 미 전함 트렌튼에 올라서 유럽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민영익이 후올크가 여태까지 같이 다녔었고 몇 달을, 3달인가를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후올크 소위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미국 정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처음에는 그래서 보내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해군 소위인데 그럼 보내려면은 해군 무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조선에는 해군이 없어요. 그러면 해군이 없는, 육군이 있어야지 육군 무관을 보내고, 해군이 있어야 해군 무관을 보내고, 뭐 공군이 있어야 공군 무관을 보내갖고 군군끼리 뭐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해군이 없는 나라에 해군 무관을, 해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연해에도 못 나가는 지금 나라인데,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파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라. 그래갖고 해군 무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훌크가 귀국길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트렌튼호에 올라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83년 11월 9일 날 뉴욕항을 출항해서 아즈오레스, 지브랄터, 말세유, 파리, 런던, 수에즈운하, 아덴, 봄베이, 실론, 싱가포르, 홍콩, 나가사키를 거쳐서 84년 5월 31일 날 6개월의 여정 끝에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민영익, 서광범, 변수는 조선 사람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조선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횡단을 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인도양을 거쳐서 돌아온 거죠.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윤치호가 갑신정변 직전에 운미, 그렇죠? 운미가 민영익 호자니까 운미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다 보고 온 사람이 좀 열린 생각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윤치호가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렇게 운미는 다녀온 걸 아는 거죠. 윤치호 자신은 지금 서출로서 과거 시험도 못 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갖고 그래도 동인사라고 그래도 신사유람단에 끼워 넣어갖고는 가서 영어 몇 마디 배워갖고 와서 통역관이라고 지금 조선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지금 권문세가 제일 힘센 민씨 척족에 촉망받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윤치호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계 일주를 하고 미국을 보고 돌아온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아까 전함이 3,900톤, 미국에서는 제일 큰 전함이라지만 전함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여객선에 비하면은 완전히 돛담배 같거든요. 여객선이야 이제 사람 편하라고 하는 거고, 전함은 지금 무슨 거기 탄 선원들 편안하라고 하는 배가 아니거든요. 이거 전쟁해야 되는 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배를 타니까는 얼마나 힘들고, 보통 민간인이 더군다나 이 양반집 자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배가 가벼우니까 자기네가 아라비코 타고 태평양 건너온 거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되는 배거든요. 그냥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 멀미가 얼마나 났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이 폴크가 적어 놓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폭풍우를 맨날 만나고 대서양 걷는데 만나는데
서광범하고 변수는 정말로 사나이답게 내색을 하나도 안 했대요. 안 하더래요. 그런데 지금 이 대신 민영익은 그러나 민공사는 배멀미는 별로 심하지 않았지만 내가 본 인간들 중 가장 겁에 질린 가련한 인간이었다. 그의 표정은 하도 끔찍해서 보기만 해도 괴로울 정도였다. 배를 타기 전에 민영익은 자신의 용기를 자랑했으며 황해에서 겪었던 폭풍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맨날 자랑했대요. 내가 배가 이거 폭풍도 만나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황해에서 중국 갔다 올 때 황해에서 몇 번 폭풍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또 뻥뻥 쳐놨어.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큰 소리를 쳐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훌크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 폭풍이 황해에서 겪은 것에 비해서 어떤지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쳤다. 황해? 베이비 그랬대요. 그래서 베이비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베이비예요. 이것은 그가 잘 아는 거의 유일한 영어 단어였다. 라고 폴크가 써놔요. 그러니까 이 구분한, 만나는 사람마다 민영익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그런. 저렇게 좋은 집안과 저렇게 좋은 배경과. 그래서 저는 민영익은 난이 유명하잖아요. 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묵화가 근데 수묵화는 그 인격 도야와 이런 게 돼야지 잘 나온다고 알았는데, 저는 민영익 이거 보고는 안 그래도 그림 잘 그리면 되는구나 싶은 생각도 하여튼 들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마르세유에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민영익이 나 딴 배로 갈아타겠다고, 나 이 배 도저히 못 타고 가겠다고, 큰 배로 갈아타겠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우편 국제 우편 함이 있어서 거기에 타겠다고 그래갖고 폴크가요 꾸짖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나라 군주의 사신으로 우리 합중국 대통령의 손님으로 지금 온 사람인데 채통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찍소리 못하고 또 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마칩니다. 지금 이제 이러고 나서 몇 달 있으면은 그나마 나이 든 민씨들 다 죽고 이 민영익이 전권을 휘두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다시 또 백업을 해서 아까 이제 시카고에서 셰리던 장군 안내를 받고 시카고 박람회를 보고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와서 폴크 소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의 본론은 여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고 그래서 워싱턴에 오는데 거기에서 존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가우처 박사가 제가 볼티모어에서 학위를 했었는데 거기에 가우처 칼레지라는 칼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가우처 칼레지가 그냥 있는 또 여러 대학 중에 하나인가 보다 했는데 이 책 쓰면서 보니까 바로 이 조선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가우처 박사가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더라고요. 이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이 마침 그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타고 있다가 민영익 일행을 보고서는 가서 이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조선 선교의 아시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감리교에서 아시아 선교를 주도하고 있던 분이었고, 조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으면서 조선 선교를 언제 시작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조선에서 오는 사신들이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말을 붙여갖고 우리 집에 끝나면 우리 집에 와라, 다닐러 와라, 초청도 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서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내가 돈 낼 테니까 내가 돈 한 2,000불을 낼 테니까
그건 뭐 2천 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돈일 텐데 그걸 낼 테니까 당장 선교사 좀 빨리 어떻게 조선 선교 시작하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1883년 11월 6일 날 감리교 선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도쿄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강의동을 짓기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그러니까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을, 도쿄에 있는 대학을 설립하고 하는데도 이 양반이 이미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또 강의동을 지으라고 기부를 하고, 동시에 푸조에 있는 학령 영화서원 앵글로 차이니스 칼리지 푸조에도 기부를 하기로 하고, 근데 이 양반은 1881년과 82년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설립에도 부지 매입 비용 5,000달러와 교수 월급용으로 이미 800달러를 기부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지금 민영이 일행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장 편지를 써서, 그러면서 그 감리교 11월 6일 날, 83년 11월 6일 날 그 회의에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도 돈을 내겠고 후조에 있는 이 대학에도 돈을 내겠지만 부인과 함께, 메리 여사와 함께 조선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돕고 싶다며, 만일 조선의 선교본부가 개설되고 결혼한 선교사 부부가 책임을 맡는다면 2,000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위원회는 일본 선교본부가 조선 선교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3,000달러를 배정하면서 투표를 통해서 5,000달러를 조선의 선교를 개시하기 위하여 일본 선교회에 배정한다. 이 금액 중 2,000달러는 존 F. 가우처 목사의 특별 기부금이다라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 의결 직후 감리교 감독 와일리는 일본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맥클레이 목사에게 조선을 방문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선에 전교한 것이 좋을지 조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사진이 지금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있는 가우처 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교에 뭐 이대든 뭐 어디든 좋은데 이분들 때문에 세워진 많은 대학들과 학교가 있는데, 아펜젤러 홀은 있어요. 뭐 배제에도 있고 전도 말씀드렸죠. 연대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우처, 그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맥클레이 목사, 이런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일본에는 최소한 저렇게 대학의 큰 건물들을 갖다가 설립해준, 그러니까 설립자는 맥클레이고 사실은 돈 낸 가우처 박사 이름을 딴 건물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처 박사가 이 맥클레이 목사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맥클레이 목사가 이때에, 그러니까 가우처 박사가 돈을 내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라는 일본의 도쿄의 아오야마에 가시면 그냥 찾아보실 수 있는 대학입니다. 교정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를 설립할 돈을, 기금을 다 냈고, 아까 월급, 교수 월급까지, 부지 비용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맥클레이 목사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한테 가우처 박사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1883년 11월 6일 선교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만일 위원회가 은자의 나라, 헤르밋 킹덤, 닫혀있는 은자의 나라에 전교를 한 것이 필요하고 조선의 일본 선교회 감독하에 선교회를 세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2,000달러가량을 기꺼이 보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맥클레이 목사님은 혹시 조선에 직접 가서 매수할 부지를 찾아보고 선교회를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개신교단 중에서는 이 이방인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이때는 아직 알렌도 안 와 있을 때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영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묘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peculiarly appropriate 하다고 생각하며 만일 성공한다면 맥클레이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에 걸맞는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맥클레이 목사는 중국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하고 그리고 또 일본 선교를 맡아서 또 일본에 건너와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는 조선에까지 이제 건너가서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가
가우초 박사의 편지를 받아본 다음에 쓴 겁니다. 가우초 박사의 편지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시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1884년 3월에 자기 일기에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편지를 받고 회고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조선 사람을 처음 본 게 1847년이었대요. 중국에서 텐진에서 조선 배가 난파돼서 그 난파된 조선 선원들을 중국 사람들이 인솔을 해서 이제 다시 조선에 돌려보내려고 부둣가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이제 거기 마침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조선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게 뭐냐면 특이한 옷과 꼿꼿한 자세, 날렵한 동작에 나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나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이미 47년에 그런 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연이라는 게 1882년 8월, 이게 뭐냐면 신사유람단이 와서 일본인 신자 한 명이 요코하마로 나를 찾아와서, 아직 요코하마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맥클레이가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설립을 해서 도쿄로 가기 전에 나를 찾아와서 조선 정부가 일본이 배우기 시작한 문명을 공부하라고 일본에 보낸 조선인 학생들에게 내 아내가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맥클레이 목사 부인이 보고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조선에서 건너온 신사들을, 그렇죠? 내 아내는 기쁘게 승낙하고 곧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영민했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에 불타고 있었다. 아내가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직후 조선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조선의 관리 김옥균이 찾아와 아내에게 학생들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면서 서양의 문명을 조선에 소개하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를 얘기했다. 그 김옥균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그 타진을 해보다가 드디어 조선에 건너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884년 6월 20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 부산에 도착해서 일기에 써놓은 이 맥클레이 목사 거 보고 진짜 그 울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울었습니다. 진짜.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아마도 일본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용감한 부족이 출항한 곳도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백제든 누구든 조선에서 건너가서 일본을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일본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뭐 천황이 여기서 갔다 맨날 이런 일. 아니, 그 얘기를 지금 1880년도에 일본에 선교를 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가 그 역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놀라운 아닙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이 당시도 이런 거. 근데 확실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을 괴롭히고 침략해온 일본의 군대들이 이곳에 상륙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항상 일본 임진왜란도 그렇고 동네에 먼저. 그런데 오늘 일본으로부터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는 것은 유쾌하고 가슴 뿌듯한 일이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역사적인 맥락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은총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아요, 이 양반은. 그러면서 그 감동과 감회를 부산에 도착해서 이거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참 놀라운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디 팻말 하나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부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제물포를 통해 갖고 한양으로 들어갑니다. 한양에 들어갔더니 그 부산에서 일본에서부터 데리고 온 한국 통역사는 도망가 버린대요. 의정척사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서 없어져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했는데 김옥균 씨를 만나요. 그 김옥균하고 이제 일본말로 통하니까 알았었고. 그래서 김옥균 씨를 통해 가지고 김옥균을 통해 갖고 이제 자기네가 뭐를 하러 왔다라는 걸 고종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을 또 만나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김옥균 씨는 나를 정중히 맞아주고 곧바로 임금께서 전날 밤 내 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가 요청한 대로 우리 선교회가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시작해도 좋다고 윤호해 주셨다고 전해줬다. 그러니까 이미 가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래 오케이 했어요. 이게 지금 갑신정변 나기 전에. 김옥균 씨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곧바로 일을 시작해도 좋다고 부언하였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왕의 호의적인 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전격적인 것이었기에 이는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김옥균 씨에게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고 그의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나는 계속해서 되뇌었다. 왕의 마음은 강물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어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물길을 돌리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윤치호 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윤치호 일기 84년 7월 4일 날. 그러니까는 윤치호는 그새에 일본의 신사유람단 때 가서 동인사에 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급하니까 다시 와서 정부에서 이제 통역하고 있어라 그래서 통역을 하고 있으면서 후트공사가 왔을 때 후트공사가 그 윤치호 씨 집에 방문했던 사진도 저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서 외국 사람에 대한 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고종 옆에서 이제 저걸 했을 거 아니에요. 보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벽에 예고를 하여 미국 상회에 내해 운항을 허가할 것, 미국인에게 병원 및 학교의 설립을 허가할 것, 전신 설치를 허가할 것 등을 아뢰었다. 그러니까 가우초 박사의 그 제안서를 윤치호가 보고서 그거를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고종이 그래라 하는 거를 전달을 다시 해서 그걸 김옥균한테 전달해서 김옥균이 맥클레이 목사한테 가서 좋다고 윤호가 내렸다라고 이제 전한 거죠. 그러면서 한양에서 있으면서 맥클레이 목사가 감격을 해서 가우초 박사한테 한양에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는 우리 개신교 감리교는 개혁과 진보의 길로 나가기 시작한 조선 정부가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최초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정부가 이제 개화를 진짜 가고 있다. 신사유람단도 보냈고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작을 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미국 목사가 직접 와서 이렇게 해서 다 그러면 제안이 돼서 그래 그럼 학교도 열고 병원도 열고 다 해 라고 윤호까지 나오는 거를 보고선 야 우리 교회가 이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정부한테 정부가 우리가 유용하다고 봐서 이렇게 빨리 이거를 허락을 해줬구나. 본인도 이제 깜짝 놀라고 감격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엊그저께까지도 은자의 나라로 꼭꼭 닫혀있다고 그런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열리느냐 지금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인 게 근데 조선 사람들은 서양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아직 이 왜 국제 통상을 해야 되고 왜 나라를 열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맥클레이 목사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들고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다. 빨리 젊은 선교사들 파견을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급히 선교본부가 찾아서 낸 것이
아펜젤러, 왼쪽에 아펜젤러, 가운데가 스크랜턴, 그 다음에 오른쪽이 메리 스크랜턴, 스크랜턴의 어머니. 그러니까 스크랜턴 내외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내외, 스크랜턴 내외, 거기에 메리 스크랜턴까지도 같이 나서겠다 그래갖고 진짜 여장부세요. 그래갖고는 이분들이 1885년 2월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해서 2월 27일 날 요코하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 3월 5일 날 갑신정변이 난 지 3개월 후에 첫 조선 선교 회의를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맥클레이 목사 서재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게 조선 선교를 위한 최초의 개신교 공식 회의입니다. 오후 2시 45분에 맥클레이 박사를 의장으로 회의를 속개하였다. 조선의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위해 배정된 기금 중에서 200달러를 동경의 미일 전문학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의 조선인 학생들을 1885년 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배정하였다.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도 벌써 조선 학생들을 갖다 놓고 지금 이 선교를 하라고 보내주는 선교본부와 가우처 박사가 보내주는 그 돈 중에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제 또 배정을 합니다. 맥클레이 박사가 감리교 교리문답 1번의 조선어판을 출판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리주테이 씨, 이수정 씨가 번역한 복음서 언해도 출판할 것을 허가하였다.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이건 나중에 제가 우리 한글 문제 나올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와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때의 이 복음서 언해 이런 거를 한글로 최초로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학교 설립 그거를 이제 출판을 해도 좋다. 돈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놨는데 출판을 못 하고 있던 거를 출판비로 이제 배정해서 출판을 하라 이제 한 거죠. 학교 설립 기금 중 250달러를 책자와 찬송가를 번역하고 출판하는데 배정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목사 선교사들은 맥클레이 박사, H.G. 언더우드 목사 내외. 이거 내외가 아닌데 혼자 그 언더우드 목사도 그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W.B.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목사 내외, 그 다음에 WFMS 소속 스크랜턴 여사 그렇게 해갖고 같이들 회의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서 일부러 최초의 조선 선교 회의라니까 제가 한번 책에도 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에 안도우드 목사는 또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어디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감리교는 저렇게 급히 해갖고 이제 아펜셀러하고 스크랜턴을 불러서 일본에 이제 불러와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였고요. 그럼 이제 안도우드 목사는 이제 어떻게 왔느냐? 안도우드 목사는 1859년 7월 19일 날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생모는 호러스 안도우드 목사가 6살 때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을 낳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호러스하고 그의 형 프레드는 프랑스 볼로뉴 수율메르의 기숙학교, 카톨릭 기숙학교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 손재주가 좋고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명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러스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호러스 언더우드가 12살 때 87년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12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저지의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84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언더우드는 같은 해 뉴욕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1월에는 뉴 브런즈윅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뉴 브런즈윅이라는 게 뉴요크는 이제 영국 요크인데 요크고, 그리고 사실 뉴요크는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한 암스테르담이었고, 그다음에 뉴 브런즈윅이라는 건 브런즈윅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뉴 브런즈윅이라는 건 브런즈윅을 따서 한 거죠. 그러니까 뉴욕 부근은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더치들이 와서 맨 먼저 정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할 때 그 루즈벨트 같은 게 유명한 네덜란드 이름이죠. 그러니까 뉴저지 쪽은 이 더치들이 와서, 근데 더치들도 뭐냐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장 지독한 칼뱅주의 장로회들이고 또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그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은 언더우드의 이제 기록입니다. 자기가 왜 조선으로 가게 됐는가? 언더우드도 사실 자기는 인도로 간다는 사람이었었어요. 인도에 선교를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조선으로 가게 됐는가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건데, 지금 동경 메이지 각고인에 가 있는 알버트 올트만스 박사는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일본에서 그 학생이었었는데, 82년, 83년 겨울에 뉴 브런즈윅에서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최근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고 개국하기에 이른 은사의 날에 관하여 미리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글 한 편을 읽어주었다. 그러니까 뉴 브런즈윅 신학대학교 학생으로 지금 가서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는 졸업을 하면은 인도 선교사로 파견이 될래, 돼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82년, 83년 겨울에 어떤 졸업생이 와서, 지금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학생이 와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러 가서 들었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은 82년 방금 우리가 조미소 통상조약을 했는데, 지금 이 은자의 나라라는 헤밋 킹덤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는 아무도 선교를 안 한다라면서 조선 선교를 종용하는 강연을 지금 들은 거예요, 언더우드 씨가.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못한 1200~1300만 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즉 문호 개방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야기와 82년 슈펠트 제독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하여 문호가 개방되었으나 교회 측이 무관심하여서 1년여를 그저 보냈다는 이야기와 연사는 흥분되어서 이 사업에 착수하려고 거기 갈 사람들을 찾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지금. 나로서는 그때 인도에 소명이 있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생각으로 몇 가지를 특별히 준비하여 놓고 1년간 의학 공부를 하였다. 그러니까 의학도 이게 필요하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광해원이 열었을 때 즉각 가서 그 알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도 쉬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기 말고. 난 이제 그 얘기는 들었지만 난 인도 갈 거니까. 나는 남에게 조선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권하기로 하면서 이럭저럭 1년이 지났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었고, 어느 교회도 손댈 눈치가 보이지 않았으며, 교회를 대표하여 외국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들까지도 역시 조선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기사를 쓰고 있었다. 바로 이때 나에게 메시지가 왔다. 너는 왜 못 가느냐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인도의 요구, 인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느끼던 나의 소명, 어느 정도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라 나의 갈 길을 막는 것만 같았다. 조선에 가는 문이 다 닫혀 있는 것만 같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라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왜 아니냐 그랬는데도 그 얘기 듣고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난 너무 닫혀 있는 것 같고, 뭐 다 말도 안 된다, 조선 선교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아무도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나는 다 준비는 딴 데로 돼 있는데, 두 차례나 나는 모 교회에 간청하였어요. 그래도 내가 조선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간청을 했으나 기금 부족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 나는 장로교 본부에도 두 차례나 간청하였으나 쓸데없는 일만 생각한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조선은 무슨 조선을 가느냐. 조선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본국에 머물러 있거나 원래대로 인도로 가는 문들만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종래에 있는 뉴욕의 한 교회에 초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쓰고 말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식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도 좋고 뉴욕에 이제 목사님으로 가기로 돼서 인도로 가기로는 다 해놨는데 인도는 아직 확실한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은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예 안 열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내온 그
초빙한 데에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하는 거예요. 편지를 봉하고 막 우체통에 집어넣으려던 찰나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 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손에 쥐었던 편지를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선에 가는 노력을 다른 방면으로 하기로 작정하고 센터 스트리트 23번지를 향해 거기 장로교 본부 사무실이 있는 거기를 향해서 또 한 번 발길을 옮겼다. 때마침 안면이 있던 총무는 외출하여 없고 맨날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조선이 지금 무슨 조선이냐는 그 총무는 없고 초면인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는 F.F. 엘링우드 박사였다. 그는 자기도 조선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며칠 후에 그에게서 기별을 받았는데 다음 본부 회의 때는 내가 임명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아니다.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것 같은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내 갈 길을 찾아서 이제 좋은 직장 얻어서 걸려 가려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는데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는 목소리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그럼 또 가봐? 그 맨날 퇴짜 맞던 그 갔더니 이번에는 퇴짜 넣었던 사람이 없고 엘리노드라고 아주 아시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그분이 마침 또 거기 있어서 야, 나도 조선 선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너 잘 됐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러더니 곧바로 연락이 왔는데 다음번 우리 회의할 때 너 조선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그래서 1884년 7월 28일 날 장로교 선교본부가 언더우드를 조선 최초의 선교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알렌은 뭡니까? 인도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어지를 써가지고 조선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고, 나 안 바꿔주면은 당신들하고 다 끊을래 협박을 하니까 이제 조선으로 보내줘서 그렇게 간 거고, 공식적으로 장로교 선교회가 처음부터 조선의 선교사라고 파견한다고 한 거는 이제 언더우드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고향인 영국을 다니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조선에 파견되는 거는 이제 못 따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고향인 영국을 다녀오라 그래갖고 이제 영국을 건너가서 영국에서 이제 그 옛날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런던에 있는 선교본부에 갔었더니 그 선교본부 사람한테 내가 이제 조선으로 선교사로 간다 그랬더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있는 사람이 조선? 거기도 우리 누구 사람 하나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돌아온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 토마스 목사를 셔먼호가 토마스 목사가 갔다가 1866년에 거기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목사를 거기서 파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언더우드는 그러지 않아도 다시 올지 잘 몰라갖고 고향을 다니러 왔는데 거기서 만난 선교 본부 사람이 기껏 하는 얘기가 그나저나 20년 전에도 한 사람 파견했는데 안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라 해서 이제 조선으로 일본으로 이제 출항을 하는데 그때 그 같이 어려서부터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두 형제가 기숙사 학교까지 보내지고 그러면서 프랑스의 그 카톨릭 기숙사 학교까지 보내졌던 그 형이 또 아버지를 닮아서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발명을 잘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이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라는 그 당시 미국 최고의 타이프라이터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요즘으로 보면 뭐 아이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언더우드 형이 그렇게 평생 동생의 선교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그렇게 와서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이 못내 아쉬워서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와서 거기서 배웅을 하면서 조선으로 이제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 85년 1월 달에 일본에 도착을 하고 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함께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광해원이 개원을 하고 언더우드가 알레언을 도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4월 28일 날 스크랜턴 박사가 부인과 모친을 일본에 남겨둔 채 입국을 하고, 아펜셀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부활절 내 왔다가 부인까지 데리고 왔는데 부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때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갖고 다시 부인을 일본에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려고 갔다가 완전히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난 6월 달에 이제 부인하고 다시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조선 선교의 대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손길, 진짜 이 우연치고는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 속에서 정말 놀라운 손길이 보이는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는 선교,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선교. 저는 이거 보면서 민영익 씨에 대해서도 개신교가 뭐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혀 본의 아니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갑신정변에서 칼을 맞는 바람에, 알렌 박사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바람에 광해원을 열게 되고, 이 사람이 또 그 전에는 보빙사로 또 미국을 가서 시카고에서 워싱턴 가는 기차에서 또 가우처 박사를 만나서, 그 가우처 박사가 해필이면 아시아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당장 조선 선교 좀 하자고 그래갖고 돈 내고 맥클레이 목사를 빨리 건너가라고 해갖고, 또 맥클레이 목사는 이렇게 저렇게 조선 사람들 여러 번 만났고 김옥균도 만나고 있고 부인은 조선 사람들을 또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 판이고, 이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딱 4월 9일이 돼서 광해원이 열릴 때에 다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이게 마련돼 있었다라는 이 역사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저는 감동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럼 이분들이 들어와서 뭐를 했고, 도대체 뭐를 했길래, 그리고 특히 조선 사람들의 삶이 어땠길래, 정말 어떻게 조선의 민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이분들이 갖고 온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왜 그렇게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조선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거 내용을 읽고서 제가 처음으로요, 예수님이 갈릴리 같은 데서 선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모여들었다? 별로 그렇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뭐 산상수훈이 어떻고 뭐 오병이어가 이런 거가 이제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때 유대 땅에서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길래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었구나를 저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느낍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역사가, 그 선교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